오랜만에 명절 맞이 합본 영상입니다. 그 첫 번째는 프리스타일 모음인데요. 여기에는 총 6개 영상이 묶여 있습니다. 타임스탬프를 찍어놨으니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면 더보기를 클릭해주세요. 먼저 가족이나 아끼는 지인들 오렌지필 하는 방법. 명절이니 이것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넷딸바입니다. 오늘은 오렌지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렌지필에 자꾸 실패하게 된다. 이거를 부모님께 말씀드려도 부정적이시다. 배우자가 내 말을 안 들어준다. 친구들한테 얘기했다가 사이비 취급받았다.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 친구들한테 비트코인의 가치를 되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증상입니다. 네, 병이라고는 안 할게요. 누구나 다 겪는 증상인데 이것 때문에 관계가 막 어색해지는 그런 일까지도 막 있죠. 여러분들은 그저 좋은 것 좀 나누고 이런 순수한 마음인데 상대방은 되게 듣기 싫어하고 나는 진짜 답답해가지고 야, 이 돌대가리야 막 이런 말이 막 목구멍까지 오고 그러다가 막 코인쟁이, 투기꾼 이런 취급도 받죠. 오렌지필 시도가 이렇게 실패로 끝나는 거는 물론 상대방 쪽에 어떤 편견도 작용을 하고 지능, 호기심, 그 사람의 에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드릴 이야기는 그것보다는 내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관점으로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 냉정하게 말하자면 접근 방식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을 말로 자꾸 설득하려고 드는 거. 물론 말을 하긴 해야죠. 비트코인이 뭔지 설명하려면 말로 하긴 해야죠. 그래서 정부 돈이 진짜 문제가 많다. 이러다가 망한다. 비트코인 사야 돼. 아니면 앞으로 가격이 정말 많이 오를 거야. 떡상하는 거 놓치고 싶어. 이런 말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공감보다는 좀 거부감을 주는 말이긴 하죠.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좀 얘가 좀 코인으로 돈 좀 벌었다고 자랑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뽐내려드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문은 더욱더 굳게 닫히겠죠.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비트코인 오렌지필에서만 적용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가 싸구려 신호라고 하는 거 있죠. 말, 언어 이런 게 되게 싸구려 신호예요. 정치인이 하는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이 하는 행동을 봐라. 막 이런 얘기가 그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래? 이거 편집 안 하고 그냥 올릴 건데 죄송합니다. 자, 바로 어떤 도덕적인 사람 이런 거가 여러분이 되고 싶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겠다 하면서 막 노트에다가 수천 번 쓰고 도덕적인 어떤 가르침을 주는 글을 쓰거나 트위터에다가 막 리트윗을 열심히 하고 그거는 사실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랑은 저는 사실 무관하다고 봐요.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방법은 그냥 도덕적인 행동을 오랜 시간 꾸준히 실천할 때 완성에 가깝게 가는 거지 뭘 했다고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게 아주 비싼 신호가 아니라 싸구려 신호인 말로 그렇게 하는 거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심이라는 거는 결국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나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들은 싸구려 신호.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공감, 긍정적인 어떤 반응 이런 거를 이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산다 이런 말보다는 그냥 이제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뭘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하고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말뿐인 사랑보다 힘든 순간에 기쁜 순간에 슬픈 순간에 곁을 지켜주는 함께 있어주는 그런 행동이 사실 우리는 그거에서 더 사랑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오렌지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말고 저는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입이 아닌 저는 비트맥시, 비트코이너들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오렌지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삶에, 제 삶에도 마찬가지지만 비트코인은 정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잖아요. 그거를 보여주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다 비트코인은 투자가 아니다.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저축이다. 인류 최고의 세이빙 테크놀로지다. 그래서 우리 시간 소모를 낮추고 더 미래지향적인 삶, 더 현생에 집중하는 삶, 지금 나에게 더 중요한 것들을 챙겨 나가는 그런 인생, 이런 거로 우리를 이제 삶의 태도나 이런 거를 바꾸게 해주는 진짜 그런 철학이 있잖아요. 충동적으로 막 소비하는 게 아니라 뭐 꾸준히 비트코인 모으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되게 특히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이런 거에 되게 신기해 하시죠. 니네들은 뭐 가격이 지금 얼마인지 잘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24시간 내내 출렁이는 가격에 뭐 일일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자기 할 일이나 열심히 하게 되는 거. 그리고 정말 불안해하지 않고 어떤 평온함을 주잖아요. 내 돈이 그 어떤 통제로부터 안전하다. 나만 잘하면,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나 지금 불확실한 어떤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온함, 이런 것들이 오니까. 그래서 이런 변화의 모습이 말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뭐 비트코인을 알게 되신 분들 제외하고 그래도 최소 뭐 이것도 딱 뭐 숫자를 말하긴 그렇지만 뭐 4년, 4년이라고 할게요. 4년 이상 이 바닥에 계셨던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부자 되고 싶어서, 돈 벌고 싶어서 비트코인에 뛰어들었다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뭐 한 책 한 권, 한두 권 보고 유튜브 영상 몇 개 주워보고 와 이거 미쳤다 하면서 막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어줍지 않은 지식인 상태인 것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한테 비트코인 떠들다가 뭐 이상한 놈 취급받고 사이비 종교 빠졌다 이런 소리도 듣고 소중한 사람들과 뭐 사이도 멀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그 이유가 이제 지쳐서 그랬든 나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 이거든, 아니면 내가 뭔가 모르는 게 있나, 이런 스스로에 대한 각성이든지 간에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을 조금씩 끊어가면서 비트코인 공부 좀 각 잡고 제대로 해보기 시작하죠. 이제 유튜브 같은 것도 점점 멀리하면서 읽으라는 책 같은 거 쫙 한번 읽어보면서 그때 야 비트코인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알던 세계관이 이런 거를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비트코인에 대해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막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더욱더 알아봐야겠다, 더욱더 공부해야겠다, 막 이런 열망이 불타오르다가 그러면서 삶도 자연스럽게 막 변하죠. 막 더 열심히 일하고 건강 챙기고 가족 챙기고 비트코인 꾸준히 모으면서 이제 심리적으로나, 그리고 이거를 오래 하다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나 좀 안정이 찾아오면서 이제 입은 다물고 있어도 그 모습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한테 막 전달이 되는 거죠. 뭐 부모님 같은 경우는 우리 애가 저기 이거 하고 나서부터는 좀 뭔가 확실히 안정은 돼 보이네, 뭐 이런 거라든가,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얘 왠지 좀 요새 달라졌어, 뭐 좀 침착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뭔가 차분해졌어, 막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서 누구나 이제 비트코인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누구한테나 다 오니까, 아직 안 온 것 뿐이니까 그 순간이 온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서 묻죠. 야 그때 했던 그 비트코인 얘기 그거 한번 제대로 좀 해줘봐.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비트코인의 어떤 최고의 오렌지 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로는 저는 설득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더 나아진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 여러분들의 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 딱 매료돼서 저거 뭔가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잔소리 하자면 말을 줄이고 삶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자, 다음은 두 번째, 인플레이션입니다. 비트코인 설득이 잘 안 되는 부모님께 비트코인을 설명하시기보다는 왜 비트코인 같은 게 필요한지, 왜 지금이 절체절명의 순간인지 설명해 드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넷달바입니다. 오늘은 다소 쉬운 주제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랫동안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 말고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비트코인을 알리기 전에 왜 우리한테 비트코인 같은 게 필요한지 이런 거를 설득을 해보려고 막 시도를 해보면 지금 인플레이션조차도 이해 못하는
저 분들이 많구나 이런 거를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이런 인상을 뭐 갖게 되실 겁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아니면 정치인들이나 뭐 기업이 되게 물가를 막 지들 맘대로 올린다. 그리고 뭐 이번에 어디서 서플라이 쇼, 그러니까 공급 충격 같은 게 일어나서 뭐 물가가 올랐다. 자, 근데 인플레이션이 뭔지 얘기하기 전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겪냐하면 이건 외우세요. 오늘보다 내일에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은 가난해집니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가난해지는 거, 이게 인플레이션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이거는 뭐 가장 강력한 통화인 달러, 뭐 우리나라 원화, 뭐 엔화, 위안화, 아니면 저 망한 나라의 뭐 짐바브웨 달러, 페소 다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내일이 오면, 다음 달이 오면, 내년이 오면, 10년이 지나면 그 화폐는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번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고기값이 올랐습니다. 과일값이 올랐습니다. 추석 물가가 엄청납니다. 김장 한번 담그려면 이제 이러이러합니다. 이런 어떤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소 살다가 걸리는 병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어떤 시스템에서 살고 있느냐, 시간이 지나면 가만히만 있어도 혹은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기만 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어떤 설계가 대체 돼 있길래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정보 소스들을 보면 인플레이션 하면 자꾸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사실 교묘하게 설계가 된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화폐의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혹은 중앙은행을 통해서 돈을 찍어서 그걸로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부실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채권을 산다고 하죠. 그런 부실 채권을 매입함으로 인해서 돈이 늘어나고, 또 은행들이 뭐 우리은행, KB은행 뭐 그런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내주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끝없이 돈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건 다시 강조드리지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돈은 끝없이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고, 이 끝없이 늘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붕괴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은 왜 통화량 증가랑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잘 연결짓지 못하고 있었느냐? 네, 20세기 후반쯤에 인플레이션은 통화량 증가가 아니라 물가 상승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이다, 이런 식의 선전들이 정말 많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물가가 오르는 걸 보면 뭐 이번에 김장 하는데 뭐 무가 얼마고 마늘이 얼마고 추석 선물 세트 사야 되는데 과일이 뭐 얼마고, 이런 걸 딱 볼 때 야, 이거 진짜 유통업자들이 완전, 아니면 뭐 아무튼 그 중간에서 있는 그 엄한 사람들을 꾸짖게 만드는 거, 아니면 뭐 주유소에 기름값 오르는 거 보고 막 정유사들이 뭐 성과급 잔치하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그 증상에 우리의 눈을 돌리면서, 사실 인플레이션 이퀄 통화 공급량 증가인데, 정부가 하는 통화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통화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근데 뭐 사실 뭐가 맞냐 틀리냐,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연결돼 있거든요. 결국에는 돈이 많아지면 물가 오르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저 10억 갖고 있을 때, 20억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그 재화나 서비스 자체가 이제 사람이 더 안 몰려도 될 재화 서비스에 몰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100만 원이 딱 꽂혀졌다. 그러면 우리는 돈이 없을 때 안 하던 선택들을 막 하게 되겠죠. 가구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근데 문제는 그 100만 원이 여러분들 손에 들어간다고 해서 냉장고가 갑자기 같이 늘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세탁기랑 냉장고, 뭐 사과 이런 게 같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회에 있는 냉장고의 개수, 뭐 사과의 개수는 똑같은데 여러분들한테 돈이 주어지니까 나 부자 됐다 라는 환상을 주고 착각을 심어서 사과 농장에 달려가게 만드는 겁니다. 나 사과 먹을래. 그러니까 돈이 없었으면 안 먹었을 사과인데, 돈이 생겨서 부자가 됐다라고 착각을 하고
똑같은 사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당연히 가격은 오르죠. 그러면 월급이 뭐 예를 들어 뭐 월 300 받던 사람이 똑같이 300을 받았는데 사과가 5,000원에서 10,000원이 됐다. 그러면 가난해지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게 과열되면 정부는 다시 내가 인플레 잡을게 하면서 금리라는 걸 인상을 합니다. 중앙은행을 시켜서. 그러면 당연히 뭐 대출 이자 비용이 높아지고 개인들, 회사들 대출 덜 받으면서 시스템에 돌아다니는 혹은 증가하고 있는 이 돈이 증가하는 속도가 떨어지면서 뭐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뭐 진정이 되는 기미가 뭐 보인다. 예를 들어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진정되는 것 같다. 혹은 불경기가 온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반대로 금리를 낮춰서 대출을 더 싸게 내줄 수 있게 하고 사람들이 그 대출받은 돈으로 아파트도 사고 뭐도 하고 하면서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럼 물론 당연히 더 여러분들은 가난해지고요. 아까 전에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그 속도가 그러니까 가난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금리를 올리면 가난해지는 속도가 그냥 느려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느리게 가난해지느냐 빠르게 가난해지느냐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리에 대한 결정을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나요?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사와는 무관하게 여러분들은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려보면 그러면 뭐 인플레이션이 과하다, 과하지 않다 이런 거는 어떻게 정해지느냐? 중앙은행에 의하면 혹은 주류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매년 약 2% 정도 물건 가격이 상승하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죠.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설계된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즉 여러분들이 계속 가난해지지 않으면 시스템은 망가진다고, 붕괴됩니다. 특히 정부가 가장 막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인플레가 아예 없어서, 즉 돈이 늘어나지 않거나 혹은 아예 줄어들어서 사람들이 그냥 캐시를 쌓아놓고 그리고 자기가 싼 금리로 돈을 찍어내면서 계속 중앙은행이 찍어낸 그 돈을 빌려가야 되는데, 그리고 쉽게 갚아야 되는데 돈을 못 갚게 되는 그 시나리오를 가장 악몽으로 생각하고 그게 붕괴되지 않도록 아주 철저히 인플레이션을 야금 하는 게 목적입니다. 물론 그거에 실패한 나라들도 많죠. 2%가 아니라 5%, 6%, 7%, 10%, 20%, 30%, 100%, 500%막 이렇게 되면 그 나라의 통화는 망가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분통이 터져야 정상이거든요. 아니, 내 돈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똥값이 된다고? 그렇게 설계돼 있다고? 그게 무슨 어떤 이벤트나 뭐 가끔 일어나는 어떤 실수나 뭐 그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예시들이 많죠. 로마 시대. 당시에는 은화, 데나리우스가 쓰였어요. 근데 로마는 전쟁, 그리고 빵과 서커스라고 하는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돈이 떨어지자 로마 황제들은 쇼컷 어디 없나, 좀 쉬운 길 없나 하면서 실행했던 게 은화를 세금으로 쫙 걷어서 그걸 싹 다 녹이고 구리 같은 거, 저렴한 금속을 섞은 다음에 다시 주화를 발행했죠. 그래서 겉으로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명목으로는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오늘의 만원과 내일의 만원이 1,00000 이 숫자는 똑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십 년 동안 걸쳐서 야금 은화 함량이 줄어들다가 결국에 사람들은 알아차렸고 그 로마 황제가 만들어낸 데나리우스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되면서 로마는 붕괴했죠.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메리카를 정복하고 지금의 그 볼리비아 땅 쪽에서 은을 엄청나게 채굴을 했죠.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 은을 유럽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돈이 사방에 넘쳐났겠죠. 통화 인플레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은을 그렇게 많이 가져 나온들, 제가 아까 냉장고, 사과 이런 거 얘기했죠. 당시에 어떤 식량, 그리고 토지의 어떤 생산성, 그리고 노동력, 그게 끝없이 밀려 들어오는 은 대비 빠르게 늘어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때 유럽 전역에서는 정말 식량부터 기본 생필품 가격이 한 세기 내내 정말 급격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로마 때랑은 좀 다른 이유지만 같은 결과죠. 그러니까 종이돈을 찍어내서가 아니라 그냥 너무 많은 은이 범람을 한 겁니다. 시스템에 쫙 이렇게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뭐 농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땅은 그대로고 매달 똑같은 그 쌀이 나오는데 은이 그렇게 많아진다고 해서
네, 삶이 부유해지는 건 아니죠. 모든 것이 오히려 더 비싸지기 때문에 삶은 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뭐 주화를 희석했든 스페인이 유럽으로 그 은을 막 그렇게 엄청나게 가져왔던 결과는 같아요. 통화 공급이 실제 상품들보다 많아지면 돈은 가치를 잃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뭐 아주 복잡한 그 경제학자들의 그 공식을 통해서 뭐 인플레이션이 이런 거구나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전혀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그냥 산수예요, 산수. 그리고 이 삶이 힘들어지는 거는 중산층 이하 사람들의 삶을 가장 파괴를 시키죠. 뭐 쌀값, 자기 살고 있는 집의 임대료, 이거 대비 자기 임금은 절대, 노동 임금은 절대 늘어나지 않으니까. 뭐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바이마르 공화국, 이것도 다 아시죠? 그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배상금 때문에 그냥 돈을 찍어내서 해결을 했죠. 그래서 뭐 머리 한번 자르려면, 빵 하나 사려면 술에다가 막 수백억 마르크, 수십억 마르크를 해서 뭐 했어야 됐다, 뭐 이런 것도. 그래서 당시에는 뭐 심지어 그 종이 돈이 땔감보다도 가치가 없어서 지폐를 이제 난로에 태우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 중산층들이 자기의 어떤 노동 임금을 미래를 위해서 마르크화로 저축했는데, 일종의 어떤 평생 노동한 건데, 혹은 뭐 연금에다가 넣어놓은 건데 그냥 다 증발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목은 그대로입니다. 10,000원은 그대로 10,000원인데, 옛날에는 10,000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가 있을 정도로 10,000원으로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점심 한 끼 사 먹기 힘든 거죠. 누가 아나요? 이제 곧 10,000원으로는 점심 한 끼가 아니라 뭐 핫도그 하나 사 먹기 힘들게 될지. 자, 근데 이때 어떤 잔인한 좀 잔혹사? 뭐 반전이 있냐면, 이득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이득을 본 사람들. 누구냐? 이 돈을 찍어낸 정부를 포함해서 대출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은 아주 개이득을 봤죠. 왜냐하면 자기가 돈 빌릴 때는 진짜 되게 꽤 가치가 있는 10,000원이었지만, 한 몇 년 있다가 10,000원, 그래 내가 갚아야지 하고 보니까 10,000원은 휴지 조각도 안 되는 그런 돈인 거예요. 그냥 길에서 주워서 주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 대출을 내서 찍어낼 수 없는 무언가를, 예를 들면 뭐 공장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이런 거 사놓은 사람들은 떼부자가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경제적인 그 파급 효과를 넘어서 사람들을 그냥 죄다 파산시키는, 특히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아껴 쓰고 어떤 노동 성실 이런 거를 되게 우선시하는 사람들을 파산시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붕괴가 일어나요. 이게 이 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화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 자, 근데 뭐 꼭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어야만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것을 중단했던 이 사건 다들 아시죠? 닉슨 쇼크. 이때부터 달러라는 종이돈하고 금이라는 진짜 돈 사이에 그 마지막 연결고리는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71년도부터 지금 거의 한 50 몇 년 동안 무한히 팽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끝도 없이 가난해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뭐 오일 쇼크 이런 걸로 엄청나게 경제가 침체되고 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때 직장을 잃고 실업률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비 혹은 뭐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를 감당하지 못해서 진짜 이때도 많이 파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냥 끝없이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오죽하면 아르헨티나에서는 아이폰이 출시가 되면 아이폰을 사서 포장도 안 뜯고, 그 비닐 포장도 안 뜯고 쟁여놓는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시리즈가 나올 한 1년, 2년쯤 뒤에는 아이폰 가격이 폭등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실제 들은 사례인데, 터키에 있는 지금 통화가 거기도 완전 작살이 나고 있죠. 중산층 그 지하실에 가보면 똑같이 비닐 포장도 뜯지 않은 그 에어컨이나 세탁기들이 막 있다고 합니다. 가전을 바꿀 때 하나 더 사놓는 거예요. 중고시장에 다시 되팔렘하면 정말 훨씬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돈을 번 게 아니죠, 사실. 화폐 가치가 더 작살이 났기 때문에 덜 침식당하는 세탁기라도 사놓는 거죠. 아까 전에 그 땔감 대신에 종이돈을 태운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지금 하느냐, 왜 지금 이렇게나 중요하느냐. 인플레이션은 결국 어떤 정부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정부 부채 청산이라는 그 리포트가 있을 정도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 그리고 자신의 부채를 탕감시킬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수단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이.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의 부가 다른 누군가의 손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 그런 부의 이전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때 누구에게로 부가 이전되느냐, 누군가의 약속, 정부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화폐 혹은 채권 같은 게 아니라 실질 자산, 실물 자산이나 우리가 경화 자산이라고 하죠. 하드 에셋, 그러니까 단단한 그런 자산을 가진 사람들로 부가 이전됩니다. 노동임금에 자기 삶을 의존하고 있는 사람, 연금에 혹은 자기가 해놓은 저축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 뭐 연금이나 저축이나 그게 그거죠. 자기 뭐 저축해놓은 돈이잖아요. 자기 평생 받은 월급 조금씩 띄어다가 기금으로 적립해놓은 건데,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으로 자신의 부채를 아주 녹여낼 수 있습니다. 손쉽게. 자, 근데 시스템을 신뢰하고 있는 정말 수백만, 수천만, 수억 명의 사람들의 대가를 치rum으로써 그렇게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정말 그 신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제도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이런 모든 신뢰들이 다 깨지면서 사회는 무너지죠. 이제 사람들은 되게 냉소적으로 되는 거죠. 정치인이 무슨 얘기를 해도, 정부가 무슨 얘기를 해도 믿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계약,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약을 맺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서로를 믿고 내가 이걸 만들어줄게, 너는 그걸 만들어줘.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 돈을 받아왔어. 이 돈으로 순댓국 만들어줘. 이 돈으로 커피 만들어줘. 이렇게 서로에게 생산물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굶어야죠. 아니면 커피도 순댓국도 먹고 싶으면 스스로 다 만들면서 살든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끝없이 가난해지는 거는 이 시스템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은 게 아니에요. 이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난해지는 게. 정부와 중앙은행이 말하는 2% 인플레이션, 건강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 이번에 추석 시즌이 오니까, 뭐가 오니까 소비를 장려해야 된다, 디플레이션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 경제 성장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자, 근데 이 2%라는 게 참 마법의 숫자인 게 언뜻 듣기에는 고개가 끄덕여질 정도로 좀 무해하게 느껴지죠. 근데 그 복리의 법칙 알고 계신 분들 알겠지만 그 72의 법칙, 한 세대 정도? 그러니까 3, 40년 정도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돈의 가치가 절반으로 줄면서, 그러니까 딱 한 세대를 거칠 때마다 반씩 가난해지는 겁니다. 50%씩 날리는 거예요. 뭐 저축이 됐든 여러분들의 노동의 가치인 월급이 됐든 여러분들이 평생 일해서 모은 그 은퇴 계좌가 됐든 다 절반을 그냥 털어가는 겁니다. 정부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벤트, 뭐 우연, 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시스템의 설계 그 자체이자 특징인 겁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은 여러분들이 빚 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주 개이득이라는 거를. 영끌에서 뭐 대출 내서 집 사놓은 사람들이 승리하고, 반대로 그 집을 사느라 전세금을 대준 전세 세입자들,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잃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제 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 즉 가장 많은 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정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너무 필요하겠죠. 따라서 정부는 자기가 계속 이득을 보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을 자꾸 사람들이 통화 공급하고 연결짓게 되면 정책이라는 것과 연결짓게 되고, 결국 이 모든 주범이 정부구나 이런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나 물가 상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책임을 전가할 수 있으니까요. 뭐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물가가 올랐다, 뭐 다주택자들이 뭘 해서 집값이 올랐다, 재벌 기업들이 뭘 해서, 석유 기업들이 뭘 해서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폭등했다. 그러니까 정말 진짜를 숨길 수 있는 진짜 아주 마법의 언어인 거죠. 자, 계속 좀 아주 어두운 얘기만 했으니까 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기회 측면을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다 힌트 드린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저축을 파괴하지만 결국 그 부를 이전시킵니다. 저축자들의 부를 대출자들에게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자, 이렇게 부가 이전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로마에서도 데나리우스가 그렇게 완전 신뢰를 잃고 사회가 붕괴할 때 토지 같은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막대한 부자가 됐고, 스페인의 그 은 엄청나게 그 유럽으로 쏟아질 때 그때도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이걸 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폭삭 주저앉은 경제에서 아주 헐값에 뭐 땅도 사고 뭐도 사고 다 사들였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결국 그 저축자들을 처벌하지만 그 반대편 베팅을 한 사람들한테는 보상을 하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금 있죠. 금 얘기를 해보자면 온스당 3,700, 3,800 막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뭘 찾고 있는 건지. 희소하면서도 마음대로 찍을 수도 없으면서도 나의 적, 그러니까 이것도 자주 드는 예시인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피렌체 금화는 좋아, 플로린 금화는 좋아 이랬을 거 아니에요. 비록 적국이긴 하지만 금은 그래도 믿을 수 있어 이거죠. 그 예전에 그 카지노였나요? 최민식 배우 나온 드라마에서도 그 장면이 있어요. 나는 아무도 안 믿어 하면서 그 지폐 돈다발 막 흔들면서 난 이것밖에 안 믿어. 뭐 대사가 정확히 이거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 참 주식, 부동산 이렇게 그 관할권 안에 딱 묶여있는 자산들은 참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지금의 현대 정부들이. 부가세 10% 살 때마다 때리고, 그리고 얼마 이상의 그런 무기명 자산, 금 같은 거는 뭐 공항 출국 시 뭐 1만 달러 이상 하면 안 되고 엄청나게 통제받고 있는 실물 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금의 수천 년 역사를 보면 정말 얼마나 많은 흥망성쇠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금은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고 그냥 매년 1%에서 2% 요 사이에 조금씩 채굴되면서 늘어나는 게 전부였기 때문에 그 가치를 그나마 잘 유지했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그 고정된 발행량을 깰 수 없고, 그리고 그 규칙, 2100만 개라는 규칙, 그리고 이 속도로 우리는 계속 조금씩 발행될 거다, 2100만 개가 될 때까지 이 규칙을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야, 이번엔 금리 2%로 했다가 5%로 했다가 10%로 했다가 1%로 했다가 제로 금리로 했다가 이런 게 없어요. 뭐 완벽하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초보자분들 눈에는 변동성 너무 큰 거 아니야? 정부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매료되고 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뭐 지금 뭐가 돼 있어서, 뭐 킹왕짱이 이미 돼 있어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보다 좋은 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의 결함을 정말 낱낱이 까발려준다는 건데, 매트릭스 1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네오가 딱 죽었다가 딱 깨어나서 주변을 보는데 다 이렇게 코드로 막 작동하고 있는 이 숨겨진, 그러니까 자기 감각기관을 통해 인식하던 뭐 요원들의 모습, 복도의 모습, 이게 실은 다 코드였구나 하고 그 밑에서 진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속속들이 꿰뚫어 보게 된 것처럼 이 시스템의 본질, 그리고 이 시스템의 결함,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난해지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비트코인은 그 반대겠죠. 비트코인은 여러분들이 더 부유해지도록, 여러분들의 세상이 더 살만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인플레이션 얘기 아주 장황하게 지루하게 좀 드렸는데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 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끝없이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가 이룩한 어떤 문명,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제국들을 그냥 다 홀라당 파괴시켜 버렸어요. 지금 와서는 정부 같은 현대 정부들마저 전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 정말 큰 흉터를 남기죠. 이거는 이 시스템이 그냥 눈 감고 용인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난해지는 지름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대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치르게 돼 있습니다. 이 패턴을 꼭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 올바르게 똑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지?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국가 부채, 즉 나라가 국민인 우리로부터 돈을 빌리는 행위는 왜 잘못되었는가? 입니다. 이 역시 명목화폐 시스템이 감추고 있는 더러운 진실 중 하나죠. 사실 이걸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시스템이 얼마나 허울만 좋은 껍데기였는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왜 비트코인이 절실히 필요한지 알게 됩니다. 비트코인을 설명하실 때 꼭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엄마, 아빠, 그렇게 돈 막 빌려주실 거예요? 받지도 못할 돈을? 떼어먹힐 게 뻔한 돈을? 이렇게요. 네, 안녕하세요. 넷달바입니다. 부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빚, 나라 빚이 얼마다? 1000조 돌파했다, 1500조 돌파했다, 100조 채권을 더 발행한다, 이런 게 문제냐 아니냐, 아주 말이 많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지난번 인플레이션처럼
이 금융화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머리가 팍 깨질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최대한 제공해 보겠습니다. 자, 빚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다 함부로 내서는 안 되는 거, 뭐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 뭐 이렇게 배웠죠. 저를 걔를 안 남기거든?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식의 말씀을 드릴 거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빚, 그러니까 개인이 빚을 낼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여러 규율들이 있고 여러 어떤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돈 떼먹고 뭐 안 갚고 막 이러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죠. 근데 이게 그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우리 같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라는 주체가 됐을 때는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네? 왜 나는 빚을 이렇게 내서 이렇게 갚는데 왜 국가는 그렇게 하나도 안 하지? 국가는 그렇게 나한테 하라고 분명히 공교육 내내 가르친 것 같은데 왜 자기는 뒤로 딴 일을 하지? 왜 내로남불이지? 네, 요런 불씨가 지펴지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빚을 좀 용감하게 내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막 도박에 빠지거나 뭐 술에 빠지거나 뭐 명품백에 빠져갖고 빚 내는 사람들 말고 이제 빚을 잘 내서 대출을 잘 내서 분명히 주위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빚은 대부분 다 신중하게 내십니다. 흥청망청 놀기 위해서 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학자금, 자신의 미래를 위한 거, 뭐 내 집 마련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사업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신중하게 빌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 수입에 비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원을 조금 더 끌어다 쓰면 더 제대로 된 거를 미래에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판단을 하고 나서야 빚을 냅니다. 그리고 빚을 내는 것도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되게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은행에 딱 가보시면 대출 낼 때 소득은 얼마, 그리고 이 사람의 신용등급은 얼마, 그동안 카드값 같은 거 연체한 적은 없는지, 공과금, 핸드폰 요금 이런 거 잘 꼬박꼬박 제때 냈는지 이런 걸 왜 확인하겠어요. 빚이라는 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킬 만한 사람인지 신뢰받을 만한 사람인지 이런 거를 당연히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돈을 빌릴 때는 은행만이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돈 빌리러 가보세요. 아니면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빌려줄지를 판단할 때 당연히 이 사람이 돈을 잘 버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자를 결정할 때도, 대출 기한을 결정할 때도 등등 다 이 사람의 어떤 일종의 사회적인 성적표를 보는 거죠. 사회에 얼마나 기여를 했고 얼마나 하고 있고 그동안 좋은 평판을 쌓았는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까다롭게 테스트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경제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빌려가고 싶다고 했을 때 상대방을 겁박하고 막 총 들고 찾아가서 나 돈 빌려줘, 만약에 이런다면 여러분들은 은행 고객이 아니라 은행 강도겠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혹은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상환 계획이나 아니면 어떤 대출 할지 말지의 여부나 대출을 얼마나 할지, 금리는 어떻게 할지, 상환 기간 같은 거는 어떻게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할 때만 되는 거지, 뭐 둘 중 하나가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네 조건이, 이렇게 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강압이 아닌 자발적 계약이죠. 자, 그리고 정말 제일 중요한 거, 빚에는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따릅니다. 상환이라는 책임이요. 만기일이 있고 내가 빌려간 원금 그리고 이자 이런 거를 성실하게 갚아 나가야 할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무를 지웁니다, 사람한테. 그래서 이 책임을 완수해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로 몸으로 뛰고 내 시간과 공을 들여서 이런 거를 증명해 나가는, 빚을 갚아 나가는 과정에서 더 성실하고 그런 계획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사회적 신뢰의 기본이에요. 빚을 준다는 건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결국 그 사람의 어떤 금융적인, 사회적인 어떤 평판, 이런 것들은 되게 파멸로 이어질 수 있죠. 자, 근데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우리가 빚
부채를 낸다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국가에도 해당이 될까 따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빚을 낼 때 과연 신중히 낼까요? 제 눈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 반대라고 보거든요.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에서 어떻게든 단 한 표라도 더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공약을 남발합니다.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한두 개인가요? 정말 거지 같은 곳에다가 돈을 써대는 게? 그 누구 돈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들 자신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이상한 곳에 뭐 기차역을 짓고 건물을 세우고 박물관을 만들고 무슨 컨벤션 센터를 만들고, 이거는 본래 우리가 빚을 내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투자, 저축, 계획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그냥 당장 눈앞의 권력을 위한 낭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생을 사는 사람들한테도 돈을 너무 많이 빌려가지고 더 빌릴 데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빌리고 있나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아직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들한테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쪽쪽 빨아서 지금의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빚을 낼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는가, 꼼꼼하게 대출 심사를 받는가, 이 얘기인데, 자, 아까 제가 분명히 그랬죠. 은행 찾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있냐, 월급 명세서, 통장 잔고, 신용카드 잘 썼는지, 직장 직업 뭐 이런 거 다 꼼꼼히 따져보면서 대출 한도도 여러분들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딱딱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사회에 기여했고 남의 돈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이 돈 꼭 받들어서 잘 갚겠습니다, 귀한 데 쓰겠습니다, 이런 성적표를 들이밀어야 빌려주겠죠. 좋은 성적표를 들이밀어야. 근데 국가는 성적표가 사실 되게 형편없습니다. 돈을 갚은 적이 없어요. 부채는 늘어나기만 했지, 명목화폐 시스템에서는 부채는 늘어나기만 합니다. 부채는 절대 줄어들지 않아요. 그거는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적표가 없으니까 돈을 못 빌리냐? 아닙니다. 잘 빌립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빌립니다. 자기가 채권을 발행한다, 그러니까 국채라는 게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국채를 발행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채권을 발행한다라는 거는, 나 김아무개는 1억을 빌려서 언제까지 얼마의 이자와 함께 갚겠음 이라는 그 종이 증서거든요, 채권이.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이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채권 발행하는 쪽은 돈을 빌리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채권이라는 걸 발행해서 그걸 너네들이 사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빌려줘라, 여기 종이 쪼가리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언제 그렇게 빌려가냐, 뭐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같은 거죠. 여러분들 국민연금 다 강제적으로 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국민연금이 기금이 모이면 국민연금이 강제적으로 20몇 프로의 국내 채권을, 특히 정부 국채를 사야 되는 그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원쿠션, 투쿠션 이렇게 우회해서 국가한테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국가의 채권을 사기 때문에 뭐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강제로 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자, 그러면 야, 지금까지 돈을 한 번도 제대로 갚은 적도 없고 이렇게나 많은 돈을 빌리고, 그리고 심지어 장기채도 있잖아요. 5년짜리 10년짜리. 여러분들 그 신용대출 다 그 만기 5년짜리 10년짜리가 있어요. 다 1년이에요. 1년마다 계속 저희 갱신해야 되잖아요. 지금 직장 똑바로 다니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 검사 맡아가면서. 자, 근데 지금까지 빚을 제대로 갚아본 적이 없고, 갚을지 안 갚을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심지어 이자마저도 마음대로 중앙은행을 시켜서, 야, 나 이번에 돈을 얼마로 빌릴 거냐면 지금 시중금리가 3%라고? 나 이것저것 해야 되는 거 많어. 나 저희 금리 2%로 내려, 금리 1.5%로 내려. 그걸 기반으로 나는 내 채권 발행할 거야. 그 이자로 돈을 빌릴 거야. 그리고 1년이 아니라 5년, 아니야 5년도 너무 짧다, 10년, 20년짜리 채권 한번 발행하자, 이렇게 돈을 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릴 능력도 제대로 증명이 안 돼 있는데 국민들의 돈을 마음대로 빌려다가 정치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표팔이 하는데 쓰는 거죠. 이자도 당연히 멋대로 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공교육을 통해서 배운 그 상식하고 국가 부채는 정말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
어떤 책임감, 빚을 내는 사람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감이 있느냐. 빚을 갚아야 한다는 그 책임감이 우리를 결국 더 성실하게 일하게 만들고, 사실 빚을 신중하게 내는 것도 다 책임감이랑 연관이 돼 있어요. 왜 신중하게 내야 되느냐? 왜냐하면 나는 이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하고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빌리는 거죠. 빚을 낸 사람이 돈 빌려준 사람 맨날 돈 띄어먹고, 만기 되면 배째라 하고, 만기 될 때마다 아 그래요? 벌써 빚 갚을 때 됐어요? 지난번에 100억 갚을 거에 얹어서 150억 이번엔 빌릴게요. 그 100억은 그걸로 갚고 50억은 나 또 뭐 쓸게요. 그러니까 무제한 신용카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무제한 신용카드. 아니면 연봉 한 5천인 사람이 마통 5천 뚫어놓고 5천 홀라당 다 쓴 다음에 너 연봉 올랐어 안 올랐어 했는데 연봉은 그대로예요. 예를 들어 연봉 그대로인데 아 이번에 1억 빌립시다. 마통 더 뚫어주쇼. 그러면서 5천 또 쓰고, 또 1년 있다 가보니까 아 이번엔 1억 5천으로 아이 통 크게 2억으로 합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갚지 않을 빚을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막대하게 쌓여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빚을 갚아 나갈 저와 여러분들의 등에 지금 허리가 휘도록 무거운 빚이 눌러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갚느냐? 네, 당연히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자녀, 그리고 미래 세대가 갚아야죠. 근데 갚는 방식이 뭐 열심히 일해갖고 이제 다 갚았다, 이제 빚 안녕, 나 이제 더 이상 부채 없이 정말 깔끔하게 출발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영원히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빚을 갚을 계획 자체가 없는 거예요. 책임감은커녕 내가 이거 빚을 갚아야 되는데 하는 게 아니라 계획마저 없는 거예요. 의지도 없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표를 위해서 뭐든지 약속을 할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표를 받아서 돈을 펑펑 쓸 겁니다. 여기서 냉혹한 진실이 드러나는데, 사실 정치인들 욕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을 뽑아주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공짜를 좋아하기 때문에. We want something from nothing. 밀턴 프리드먼 옹도 얘기하신 적 있죠. 우리는 결국 다 공짜로 뭐 받길 원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정치인들의 윤리적인 그런 걸 탓하기 전에 인센티브 구조가 완전 무너졌음을 인식을 하고 다른 시스템을 설계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하긴 좀 그렇고, 이거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분명히 도덕의식, 윤리의식이 아주 뛰어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 속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다 국가 빚, 이거 다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될 그럴 건데 하시겠죠.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하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는 일단 뭐라도 뿌려지면, 뭐라도 공짜가 주어지면 얼른 그거 주스러 가지 100년 이런 거 생각할 겨를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더 삶이 팍팍해지는 가운데 그런 거를 기대하는 거는 저는 너무 희망회로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어떤 윤리의식을 다시 되찾아서 야 우리 좀 더 괜찮은 사회로 만들어 보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 썩어 빠진 인센티브 구조, 이거를 갈아엎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공짜를 좋아하는 우리가 공짜를 약속하는 정치인들을 뽑아주고, 그 정치인들이 끝없이 돈을 펑펑 쓰고 빚을 막대하게 내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이 짓을 멈추려면 저는 정신적인 각성 이런 걸로는 택도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강인한 존재가 아니고 나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드론으로 카드론 갚고 마통으로 마통 갚고, 이걸 우리는 분명히 책임감 없는 비윤리적인, 뭔가 도덕적이지 못한 이런 걸로 연결 잘 하잖아요.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퍼즐 조각을 맞춰 볼게요. 우리는 꼭 필요한 곳에만 빚을 내지만 국가는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빚을 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더 많은 미래의 어떤 효용을 위해 빚을 내서 뭔가를 투자하지만, 국가는
그냥 돈을 왕창 찍어서 화폐의 가치를 타락시키고 그걸로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을 벌입니다. 우리는 능력, 평판 이런 거를 증명하면서 돈을 빌려야 되지만 국가는 그런 거 없이 강제로 돈을 빌려가고 이자율까지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우리들은 책임감을 갖고 빚을 내고 빚을 갚아 나가지만 국가는 빚을 영원히 돌려막기 하면서 나만 아니면 돼, 미래 세대가 어떻게든 하겠지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라는 거는 우리가 빚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상식, 윤리 이런 걸로는 설명조차 안 되는 정말 비윤리적이고 착취적인 시스템임을 정말 똑바로 인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네 번째. 우리는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부채가 폭발한다. 부채의 역풍이 우리를 덮친다. 이런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지만 정작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부채 문제의 구체적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설명드리는 영상인데요. 듣고 나시면 와, 이런 어려운 시기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세상에 나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하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넷달바입니다. 오늘 뉴스 하나가 좀 있어가지고 이걸 가져왔습니다. 신용 사면, 역대급 사면이다. 370만 명이 그러니까 그 기사는 일단 비탄감을 해준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 말씀을 드릴게요, 뭔지. 근데 이걸 가지고 비트코인 생각이 나실 거예요. 특히 비트맥시 분들이라면 그래, 진짜 다행이다, 비트코인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다들 하실 겁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부채 쓰나미가 온다, 여기서 밝혔듯이 부채 폭발, 부채 누적이 돼서 뭐가 크게 큰일 난다, 막 이런 것들은 사실 별건 아니에요. 정말 간단히 말하면 나 그 빚 못 갚아, 배째, 들어 누워, 막 이겁니다. 배째라라는 선언, 나 빚 못 갚겠다라는 선언인데 그 선언이 되게 폭력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좀 비폭력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죠. 전쟁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폭력 사태고, 그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다 막 싹 쓸어버린 다음에 이제 뭔가 새로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면 얼마 전에 있었던 네팔에서 일어났던 혁명, 이런 것도 폭력적인 형태겠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컴퓨터 전원 코드를 그냥 냅다 뽑아버리는 거죠. 왜 이제 컴퓨터가 느려지거나 그러면 윈도우 쓰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 껐다 키거나 아니면 아예 윈도우 새로 다 깔아버리면 다시 엄청 빠릿빠릿해지잖아요. 그런 겁니다. 리셋 버튼을 그냥 세게 눌러버리는 거. 그러니까 보통 전쟁하고 나면 다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야, 이제요, 네가 많이 때렸네, 누가 많이 맞았네, 누가 누구 돈을 빌려가서 떼먹었네, 안 갚았네, 이런 소리 이제 하지마. 어차피 그거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나 힘들게 서로 피 터지게 싸웠는데 또 싸워야 돼. 그러니까 그 얘기 그만해.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다. 그런 거 없는 셈 치고 제로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하드한 형태로 부채를 딱 날려버리는 거죠. 청산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폭력적이지 않고 점진적인 형태면 지금같이, 지금 우리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일처럼 야금야금 우리 구매력을 갉아먹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거, 그런 거겠죠. 그 중앙은행을 잘 이렇게 이용해서 금리는 어떻게든 억지로 찍어 누르고, 연금 같은 거 특히 가입할 때 했던 약속들을 조금씩 계속 불리하게 바꾸잖아요. 더 많이 내야 되고 더 오래 내야 되고, 근데도 덜 받고 더 늦게부터 받고, 되게 교활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나온 이 신용 사면 기사도 결국 이 부채가 폭발하고 있는 그 징후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 견디는 정도로 온 거예요. 이제 그 배째라라는 말이 이제 목 끝까지 턱 끝까지 이렇게 딱 온 겁니다. 이거 읽어보면 빚 갚아주는 부채 탕감 그런 거 아닙니다. 뭐냐면 빚을 다 언제까지 갚으면 지금까지의 연체 기록, 빚 안 갚았던 그 연체 기록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대규모로 다 무효화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대고 또 뭐라고 하면 꼭 이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야, 그거 뭐 돈 갚아주는 것도 아닌데 뭐 되게 뭐라고 그러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다 우리 다 같이 더불어서 잘 살아야 되잖아. 뭐 이런 말씀하는 분도 계실 텐데, 그건 진짜 착각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이진수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빚을 갚아준다, 아니면 빚을 하나도 안 갚아준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스펙트럼이에요. 스펙트럼. 굉장히 하드한 형태로 빚을 갚아주는 거든, 마일드한 형태로 빚 갚는 거를 쉽게 해주던, 어쨌든 정부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불공정한 룰을 딱 시전해 버리는 거예요. 왜 불공정하냐 하면 이것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연체 안 하려고 어떻게든 돈 마련해서 잘 갚아 나가던 그런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 그런 성실한 사람들은 뭐가 되냐. 규칙을 성실하게 지켰으면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 보상은커녕 오히려 바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를 보면 안 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도덕적 해이인 건 똑같습니다. 누구 주도냐 하면 당연히 정부 주도의 도덕적 해이인 거죠. 이런 거는. 이런 대규모 신용 사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떤 경고등인 거예요. 이제 빚 못 갚겠다, 배 째라, 그러니까 손실 다 우리 엔빵 하자, 이게 저희 코앞까지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스템의 룰이 언제든지 자의적인 판단으로 뒤집힐 수 있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열심히 돈을 모아도 이런 그 불공정한 룰 시전 한 방에 뭐 대규모 신용사면이 될 수도 있고, 뭐 국민연금 개혁이 될 수도 있고, 뭐 인플레이션 같은 계속 이런 것들, 이런 점에서 비트코인 같은 게 정말로 엄청난 안도감을 주는 거죠. 비트코인이 뭔지 아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상황이 이 모양인데 여기서 지금 쉿코인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진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실 감각이 제로인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눈앞에 벌어지는지 모르고 그 똥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비트코인 같이 정부, 중앙은행, 뭐 재단, 창시자, 뭐 독재자의 고조 할배, 이런 사람이 와도 그 누구도 통제하고 마음대로 규칙을 바꿀 수 없는 그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가 배째라라고 선언하든, 뭐 점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든, 굉장히 불변의 규칙 속에서 안전한 어떤 피난처에 가 있는 거죠. 우리의 금융 에너지가 열심히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갈아 넣어 사회의 가치를 제공하고 그 공헌을 한 만큼을 응축한 어떤 금융 에너지를 진짜로 안전한 피난처에 딱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은 성실하게 룰 지키고 정직하게 책임감 있게 게임에 임하는 사람들한테 점점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차라리 지금은 개꿀띠인 거죠. 성실하게 저축하고 빚 갚고 이런 사람들을 거의 뭐 이젠 바보 취급하는 거 아닌가, 여기까지 왔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우리의 시간을 갈아 넣어서 노동한 그 결과물, 그러니까 성실함이 그대로 보상을 받는 진짜 하드머니, 정말 사운드머니, 건전화폐인 거죠. 그러니까 참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인 이런 사고를 해보면 마음이 무거워지다가도 담담하게 그래도 잘 이겨내야지, 뭐 이런 어떤 스스로 안도하는 이런 게 되게 이중적인 감정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부채로 지금 정말 흔들흔들 하는 이 불안정한 시스템 앞에서 뭐 현명한 대비, 뭐 그것밖에 없죠. Stay humble, stack sats. 비트코인을 잘 지키는 거, 그리고 성실함을 잘 유지해서 어떻게든 자기의 사업 아니면 자기의 직장 잘 버티고 있는 거, 그거 말곤 뭐 답이 없는 것 같네요. 오늘 그냥 지나가면 서운하신 분들 있을까봐 저기 호다닥 나와서 녹음 한번 했습니다. 이상한 잡음이 좀 많이 들어갔을 텐데요. 양해
이제 5번째, 비트코인 관련 유튜브가 아닌 책부터 읽어야 하는 이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드리는 얘기인데요.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비트코인 공부는 영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영상 만들고 있는 제가 이런 말하는 게 이율배반적으로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진심이에요. 추천 도서를 다 읽기 전에는 사실 제 유튜브 영상도 보실 필요 없어요. 마지막 이 영상을 통해 책 읽는 게 왜 그렇게나 중요한지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딸바입니다. 요즘 제가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고 AI 이용해서 콘텐츠를 자꾸 반복적으로 만들었더니 이건 좀 아니다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아서 다시 좀 제 원래 하던 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짧게 지금 또 짬이 나가지고 생각난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 정도면 나 비트코인 충분히 알게 된 거 아닌가? 근데 왜 맨날 이렇게 공부하라고 그러냐? 유튜브 좀 보면 어떠냐? 책 정말 많은데 솔직히 그거 언제 다 읽냐? 뉴스도 나 잘 팔로우하고 있고, 그리고 맥시들이 맨날 하라고 하는 거 셀프 커스터디도 다 했고 지갑도 샀고 막 한데 왜 맨날 이렇게 공부에 무슨 한 맺힌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냐? 자,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허구한 날 왜 맨날 공부하고 책 읽으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의식적으로 뭔가를 알고 있는 거랑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알고 있는 거는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냥 아예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사이페딘 책에도 나오죠. 우리는 사실 경제학 같은 거를 딱히 배우지 않아도 이미 경제적인 선택을 하면서 다 살고 있다. 본능적으로. 가성비 따지는 거 있잖아요. 적은 힘을 어떻게든 들여서 최대한의 만족을 내려는 거. 이거는 본능이라서 안 배워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잡해 보이고 좀 어려워 보이는 경제학 이론을 내가 왜 배우냐? 무의식적으로 알면 행동도 되게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단편적인 경험 그리고 직감 같은 거에 의존해서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괜찮은 선택을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우리가 경제학이라는 거를, 예로 경제학을 든 거예요. 경제학이라는 거를 의식적으로 학습하게 되면 이게 단편적인 어떤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좀 되게 넓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단순한 선택 하나를 하더라도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역사적 배경이나 다양한 이론들을 배웠던 거를 이제 현실에서 좀 써먹어보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요거보다 조금 더 넓은 확장된 시야를 통해서 이 현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이것밖에 없어서 적당한 예시는 아니긴 한데, 정부의 개입이 시장 질서를 그래도 좀 혼란에 빠뜨리고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그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과, 그래 정부가 집값을 잡겠어, 당연히 못 잡겠지, 또 어디로 풍선 효과 터지겠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랑 이게 정말 어디로 풍선 효과가 튈 것이며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실거주자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은행은 어떻게, 관료들은 또 그걸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은 굉장히 자기의 액션 플랜 자체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단편적인 그런 판단을 넘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식적으로 내가 이걸 이해하고 있고 의식적으로 행동한다는 거는 당연히 더 현명한 선택, 그리고 당연히 더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되게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더 이상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자 대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래서 맨날 내 딸바가 투자가 아니라 저축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 비트코인이 진짜 정말 괜찮은 돈이네, 이런 것까지 가셨겠지만 아직 안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죠, 바깥에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단지 그렇게만 바라보는 거는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면 뭐 인터넷 같은 거 처음 딱 나왔을 때 이거 그냥 저 좀 국경 없는 그런 정보 전달 시스템이네, 뭐 요 정도로 생각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몰고 올 어떤 변혁에 대해서 좀 내가 진지하게 알고 싶고, 이 비트코인이라는 놈을 내가 좀 더 자신 있게 불안감 없이 가지고 있고 싶다면 이 그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단순한 어떤 새로운 뭐 디지털 캐시가 아니라 어떤 거대한 정말 인류사의 특이점이다, 이런 거를 내가 의식적으로 이해하려면 공부를 해야죠. 그래야 내가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뭐 비트코인은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예를 들면 21가지 교훈에 나온 그 첫 번째 교훈이 그 불변성이죠. 이거를 그냥 그래 비트코인은 변하지 않는데, 비트코인은 이거는 진짜 뭐 딱 그렇게 코드에 박아놔서 수천 개 수만 개 돌아가고 있는 전 세계 그 각자 돌리고 있는 그 서버, 분산 서버 때문에 이거는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그냥 단순히 알고 있는 거랑 뭐 이거 약간 좀 상업적인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 블록 사이즈 전쟁 같은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완독을 해보고, 그때 진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정말 치열한 논쟁 끝에 이 불변성이 현실에서도 증명됐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저는 완전 딴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이게 맨날 그 탈중앙화 하는 그 철학을, 물론 처음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세상에 낼 때부터 정말 단단한 그 바윗돌에 새겨진 그거이긴 했지만, 이 2년 3년간의 이 치열한 전쟁 끝에 그거를 증명해냈고, 그 이 철학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 산 증인 그 자체의 모습이구나, 뭐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뭐 프리덤 테크, 프리덤 머니라고 하잖아요. 자유의 돈이라고. 근데 이거를 그냥 그래 뭐 내가 마음대로 보낼 수 있고, 뭐 셀카 해봤으니까 나도 알아, 이거 아무도 압류 못한다 이거잖아, 뭐 나 뭐 어디 지하실에 가둬놓고 뭐 그러지 않는 한 뭐 그렇게 해도 되게 힘들다는 거 나도 알겠어, 막 이거랑 지금의 어떤 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그 금융 감시 시스템, 특히 비트코인을 공부하다 보면 더 피부에 와닿는, 이 진짜 뭐 내가 1,000원어치 2,000원어치 커피 한 잔 먹는 것도 이게 다 어딘가 저장되고 이게 어떻게든 쓰이고 있구나, 이런 그 시스템, 금융감시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생겨나서 어떤 식으로 지금 완성돼 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경우, 그냥 뭐 단순히 자유의 돈이다, 그래 맞아, 뭐 내가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 돈, 뭐 이렇게 아는 거랑은 되게 차원이 다르겠죠. 비트코인의 그 프리덤 테크, 프리덤 머니의 측면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뭐 맨날 그 2,100만 개 절대적 희소성 나도 알아,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거랑, 그 뭐 한번 저기 제대로 각 잡고 그 오스트리아 경제학 한번 공부해 보면서 경제 문제의 모든 거는 그 시간의 희소성에서 비롯되는 거구나, 이 그 화폐라는 게 반드시 희소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막 이런 것들을 그 아주 샅샅이 섭렵하고 있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딱 봤을 때 이거는 진짜 그냥 2,100만 개 뭐 절대적 희소성, 디지털 희소성 막 이렇게 그냥 대충 아는 건 아니겠죠. 그 디지털 금이라고 뭐 흔히들 말하는 그 별명, 훨씬 더 그것 이상의 어떤 깊은 의미가 있음을 되게 차원이 다르게 의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슨 반감기마다 뭐 가격이 뭐 떡상하고 말고 막 이런 이딴 그 슈퍼 사이클이니 뭐니 막 이딴 소리 하는 애들이 소음이구나, 이런 것도 이제 진정으로 알게 되고, 이 희소성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희소성이라는 게 그 돈이라는 기술의 이 본질을 정말 제대로 회복하려는 거구나, 이런 어떤 좀 무브먼트적인 성격, 혁명적인 성격, 되게 철학적인 어떤 시도구나, 뭐 이런 거를 되게 아주 다채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비트코인 같은 이런 거대한 거는 뭐 누구나 다 이제 책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100% 하게 되는 경험이 나는 진짜 비트코인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구나, 이런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담컨대 이거는 확실해요. 저는 비트코인 같은 거는 본능적인 어떤 감, 뭐 무슨 머리 좋은 사람이 이렇게 한마디 딱 알아도 한마디 딱 듣고 그래 뭐 척하면 척, 뭐 하나를 가르쳐주면 저기 열을 막 이해하는 그런 뭐 신동들이 막 뭐 이해해가지고
뭐 난 어떤 일이 와도 호들할 수 있고 나는 뭐 단기적인 수익에 신경 안 쓰고 뭐 저는 이런 영역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는 절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맥시들이 끊임없이 책 읽고 공부해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 이게 현학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막 이런 차원은 결코 아니에요. 이렇게 무의식적인 게 아니라 의식적인 어떤 지식을 자기 머리에 딱 장착시키는 걸 통해서 비트코인이 가져올 이 어떤 거대한 변화, 이 정말 지금과는 정말 다를 미래를 좀 제대로 이해하고 이 거대한 그 흐름에 저기 휩쓸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거대한 파도 잘 타는 법, 그 서핑보드에 탁 잘 타가지고 잘 즐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막 제 말이 맞나 귀 기울이고 또 저 말이 맞나 귀 기울이고 막 남의 꽁무니 따라다니지 말고 주체적으로 이 변화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이 거대한 파도를 두려움 없이 잘 타시려면 비트코인을 되게 의식적으로 이해하셔야 된다. 뭐 이런 개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뭐 좀 아시죠? 제가 그 프리스타일을 하면 좀 친절한 모드보다는 좀 잔소리하는 모드이긴 한데 뭐 누구나 다 그 각자 맞는 그 뭐 평단이 있다. 누구나 각자. 자, 마지막입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시장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화폐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죠. 국가가 어떻게든 뭐라도 해서 막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무지성으로 하고 계시다면 더 할 말은 없지만 이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더 깊은 배경이 필요합니다. 특히 화폐는 오직 국가만 만들 수 있다 라는 화폐 국정설부터 알아야 하죠. 이걸 먼저 제대로 파본 뒤에 비트코인을 돌아보면 생각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대단한 놈이 등장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넷달바입니다. 오늘은 원래 영상을 업로드하는 날은 아닌데 짬이 좀 나서 프리스타일로 하나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제가 디스코드에서도 뭐 동시 그 해설을 해드렸던 나탈리 스몰렌스키의 비트코인이 갖는 인류학사의 어떤 이게 왜 거대한 정말 그 본질적인 인류의 변화일 수도 있는지 요거에 대한 아티클 그리고 그 팟캐스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화폐의 본질에 대한 여러 관점들이 있는데 그 관점들 중에서 국가가 어떤 큰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 화폐가 화폐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요런 얘기를 짚어보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특성이 기존 질서, 기존 제도에 어떤 그 근본적인 도전장을 던지는 건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이런 렌즈로 딱 비트코인을 다시 되돌아봤을 때 정말 만만치 않은 정말 센 놈이 하나 나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을 관통하는 그 키워드는 그러니까 뭐 핵심 문장은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기존 사회 질서에는 위기가 온다. 네, 요게 이제 관통하는 어떤 핵심 문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어떤 도덕적 위기를 야기합니다. 기존 질서의 어떤 도덕적인 위기를. 사람들이 어떤 윤리적인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술 발전이라는 게 뭘 하는지 잘 생각을 해보면 기존 제도가 수행하는 여러 그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의 일부 혹은 전부를 그냥 통합해버리거나 대체해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필요 없는 걸로 그냥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잠깐만 근데 왜 우리가 이게 있어야 되지? 이런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도전장을 받는 기존 질서는 되게 이제 발악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비트코인이 어떤 화폐나 그 특히 화폐에 대한 국가 중심적인 어떤 금융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근본적인 도전들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어떤 그런 중앙 권위적 기관 같은 거 없이 작동하는 디지털 화폐이자 국가의 부채인 신용화폐가 아닌 상품화폐로서 국가가 통화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독점을 해야 되는 어떤 그 정당성들의 그 위기를 가하거든요. 특히 그 중앙은행의 역할, 그리고 화폐가 최종적으로 쟤한테 전달, 그 최종 정산이 되려면 옛날에는 이제 창칼을 가진, 그 총과 무기를 가진 국가가 있어야 되는데 뭐 예로는 그냥 자동화 돼버리네, 이런 것까지도 주기 때문에 야 국가야, 네가 그거 다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말이 돼? 이런 아주 당돌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뭐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화폐 국정설에 대해서는 따로 다룬 영상도 있을 정도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화폐를 신용화폐로 보는 거에서 출발을 하고 그리고 그 신용은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반드시 담보해야 된다, 이런 국가 신용화폐론, 뭐 화폐 국정설, 뭐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이 얘기가 좀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 뭐 물물 교환이 불편해서 뭐 금이나 은 같은 거, 뭐 아니면 조개 껍데기, 그래 그런 거를 이제 화폐로 썼다 쳐. 야 근데 그걸 가지고 제대로 된 동그란 모양의 동전도 주조가 안 돼 있고, 뭐 바깥쪽에 이렇게 톱니 모양도 없어서 위조 방지도 안 되고, 성스러운 내 얼굴, 황제인 나의 얼굴도 안 찍혀 있어서 이 위조 됐는지 안 됐는지 순도도 보장 안 되는 그런 금쪼가리가 무슨 그 조악한 금덩어리가 무슨 화폐야. 화폐란 말이지, 화폐로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국가가 나서서 아주 표준화된 동전 형태로 만들고 위조 방지 기술을 아주 침고, 그리고 혹시라도 위조한 놈이 있으면 손모가지 잘라버리는 이런 폭력을 행사해야만 화폐가 화폐로 작동할 수 있어. 이게 화폐 국정설의 어떤 정수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비트코인이 이런 점들 때문에 국가 화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되게 발작 버튼이 눌린 거구나 하실 텐데, 뭐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보통 그런 기능을 독점하고 있으면, 참고로 그 전에 이 얘기는 사실 여러 가지로 틀린 얘기인데, 뭐 일단 아주 중대한 그 사실관계만 바로 잡자면 그 동전의 형태로 국가가 처음 나서서 만든 건 아니에요. 뭐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특히 이 비트코인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많은 오해 중 하나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너네는 반국가적이다 막 이런 프레임을 자꾸 장착하는데, 국가가 화폐를 만들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현실이잖아요. 국가가 화폐를 만들어서 쓰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게 화폐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뭐 이런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요. 국가가 화폐에 어떤 그 가치를 더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표준화하는데 좀 더 기여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뭐 위조 방지 기술을 넣을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 뭐 가치를 더할 수는 있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뿌리가 국가에 있는 건 아니다. 화폐의 뿌리가. 화폐의 뿌리는 여전히 시장의 자생적인 질서에 있는 거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틀린 얘기 중 하나는, 민간 화폐라는 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동전 형태의 화폐가 국가가 처음 나서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오해 중 하나인데, 민간 주조업자들이 다 있었어요. 민간 그 금세공업자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알려지지 않은 내용인데, 뭐 그거에 대한 그 자세한 얘기는 또 링크 같은 걸로 따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딱 등장했기에 동전이 그때부터 표준화되고 위조 방지 기술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사실 그 팩트가 아닙니다. 그거 자체가 이제 거짓이에요. 자, 근데 아무튼 하던 얘기로 돌아와서,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제도와 그런 뭐 질서들이 이렇게 생기면 그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반드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관리자들은 그 기능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권력이 생겨요. 그 기능을 수행하려면 권력이 있어야 되니까 권력을 자연스럽게 양도받게 돼요. 그 사용자들로부터. 근데 이 권력이 되게 달콤하거든요. 특히 금 같은 상품 화폐보다는 국가의 부채를 찍어서 뿌려주는 신용화폐가 훨씬 더 좋습니다. 뭐 방금 제가 한 설명에 바로 답이 있는데, 좋은 이유는 탄력적이죠. 그러니까 좋게 말해 탄력적이지, 약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그 유도리가 아주 넓죠. 내가 이번에 좀 저기 백성들한테 인기 좀 끌어야겠네. 야, 빵하고 포도주 쫙 뿌려. 뭐 이런 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뭐 좋은 왕도 있었겠죠, 옛날에는. 근데 그 아무리 성군이라고 해도 언젠가는 죽잖아요, 인간은. 그러면
그 아들 혹은 그 손자 때 가서 그냥 나라 개판 나는 꼴은 우리 다 봐온 거니까 뭐 그거는 더 얘기 안 해도 되고, 가장 문제는 그 비트코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비트코인에서 희망을 보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요건데, 국가 신용화폐 정말 큰 문제가 뭐냐면, 그래 뭐 빵하고 포도주 돌리는 거 그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아 옆 나라 저 새끼 말 안 듣네, 마음에 안 드네, 언제 가서 한번 홍군형 내줘야 되는데, 쑥대밭 한번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전쟁을 위한 펀딩도 아주 쉽게 가능한 점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명목화폐에 대해서 아주 정말 되게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더 많은 돈을 아주 쉽게 조달해서 어떻게 보면 인류 사회에 있어서 가장 가치를 생산하기는커녕 혹은 가치를 파괴하기는커녕 그 가치물을 생산하는 자본재마저 파괴해버리는, 그리고 뭐 목숨도 당연히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전쟁을 하는데 얼마든지 쓰일 수 있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명목화폐를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아주 이득인 거죠. 이런 것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안 좋은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맨날 그 중앙은행 총재들이나 그 크리스틴 라가르드 그 총재도 그렇고 맨날 하는 얘기가, 비트코인은 그 아무도 담보 안 하잖아. 야, 유로는 중앙은행 총재인 내가 담보한다니까. 근데 사실 여기에는 아주 꼼수가 있어요. 그 담보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누가 빚을 갚을 거냐 이거거든요. 비트코인은 그 빚을 갚을 놈이 없잖아 라고 하는 건데, 비트코인에 무슨 빚이 있어요. 비트코인은 상품 화폐인데 그 상품의 그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 가치를 담보하는 거지. 그 누구의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비판 자체가 틀린 거예요. 비트코인은 아무도 그 가치를 담보하지 않잖아 라는 말은 신용화폐에서나 가능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국가화폐는 뭐 우리 중앙은행이 보증한다? 사실 아니에요. 누가 보증하고 있냐면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저와 여러분들의 생산물,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들의 시간과 에너지가 사실 그 국가 화폐의 가치를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국가 화폐라는 거는 결국 이 최종 채무자가 그 국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디서 나오냐 하면 그 징세력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세금을 누가 내는데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로 어떻게 보면 인간한테 기본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어떤 신체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구속하는 산물인 거예요. 이 국가 신용화폐라는 것이. 우리가 뭐 강하게 약하게 동의했건 안 했건 혹은 부정했건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 국경 안에서 태어나는 순간 내 시간과 에너지가 누군가의 이제 볼모로 담보 잡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가는 결국 신용화폐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건데, 혹은 금과 같은 그 무거운 금속, 사람들이 진짜 돈이라고 인정하는 진짜 돈을 한 군데에 쫙 몰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영수증 발행해서, 야 이거 금 영수증이야, 뭐 이걸 돈으로 써, 금은 내가 다 갖고 있을게. 뭐 물론 이렇게 하다가 1971년에는 그것까지도 공식적으로 다 폐기되면서 이제는 아예 아무 실물도 담보돼 있지 않죠. 어떤 국가 화폐에도. 그래서 이런 국가 화폐 대비 비트코인은 이제 어떻게 생겨났냐? 자생적으로 그냥 생겨났습니다. 비트코인은 돈이야라고 그 누구도 강압하지 않아요. 그냥 흥미에 이끌린 사람들이 공부해보고, 야 이거 되게 괜찮네 해서 한 명 한 명 한 명 늘어나서 지금 이 모습이 된 거예요. 빅테크들 몇 개는 이미 뛰어넘은 그런 2조 달러라는 시총을 달성하는데 16년밖에 안 걸렸어요. 혼자서. 이런 식으로 어떤 규칙이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규칙은 있지만 그 규칙을 통제하는 어떤 통치자는 없는 거죠. 100%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돈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가 화폐가 화폐로서 작동하기 위해 뭐 갖춰야 되는 몇 가지 기능들 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화폐의 가치를 더할 수는 있다. 화폐가 더 화폐로 잘 쓰이기 위해 뭐 동전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뭐 검증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뭐 황제 얼굴을 박을 수도 있고, 뭐 첨단 위조 방지 기술, 뭐 동전에는 톱니 모양 그 홈을 낼 수도 있고, 뭐 다 되는데, 그거를 이제 민간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그냥 다 무시하더라도 비트코인을 보면 변조나 위조를 검증하는 데 드는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비트코인 장부에 이제 기록이 돼 있다라는 거는 그 자체가 이제 진짜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비트코인이야? 가짜 비트코인이야?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정산 메커니즘이 글로벌 스케일로 완전히 자동화돼 있다라는 것도 정말 독특한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업비트에다가만 비트코인을 놓고 계신 분들은 모를 텐데 진짜로 핸드폰에서 핸드폰으로 비트코인을 딱 보내보는 그 경험을 하면 정말 머릿속에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뇌폭발이 일어날 정도로. 내가 예를 들어 금 1,000억 원어치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아니면 뭐 서울에서 저기 LA까지 그거에 대해 들어가는 그 천문학적인 어떤 운반 보안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수영해서 갈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배에 그냥 넣을 수 있겠어요? 엄청나게 무장한 지켜줄 호위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해적이 언제 가져가 버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산에 드는 그 온갖 과정들, 아까 제가 그 비디오 가게 얘기를 잠깐 했나 안 했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비디오 가게로 치면 이제 넷플릭스가 비디오 가게를 허물었던 거죠. 비디오 가게 떠올려 보세요. 비디오 테이프에 컨텐츠를 녹화를 하고 그거를 전국으로 다 배달시켜서 비디오 가게에 다 진열해 놓고 그거를 누가 항상 사람이 상주해서 누가 오면 빌려주고 반납 받고 뭐 연체하면 연체로 받고 막 이런 과정들을 넷플릭스가 인터넷과 그 모바일 디바이스라는 걸로 그냥 딸깍으로 끝내버렸잖아요. 다 그냥 그 필요 없는 걸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이 최종 정산 기능이 자동화됨으로써 그 방금 제가 잠깐 묘사해드렸던 뭐 금고 거기를 지키고 있는 수많은 막 총 들고 있는 무장 병력 그리고 뭐 서울에서 저기 부산까지 그 현금 수송 아니면 금 수송할 때 드는 그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장갑차에 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하게. 그리고 그걸 또 이렇게 앞뒤로 막 에스코트 해주는 그 보안 병력도 있어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을 필요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옆 사람한테 금화 한 입 정도 주는 거야 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세계에 살지는 않고 국제무역이 아주 일반화된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대량으로 가치물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글로벌 무역 시대에는 금이 알맞지 않았던 거죠. 너무 무거워서. 말씀드렸지만 금화 한 입은 문제가 안 되지만 금화 1조 원어치는 문제가 아주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뭘 개발했냐? 아 그래, 센트럴 뱅킹이라는 시스템, 중앙은행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하자 해서 만든 게 야, 금 여기다 다 몰아넣어.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서 금 영수증 아니면 디지털 숫자만 가지고 놀 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 결국 그 고리까지 끊어지면서 이 지경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맨날 쓰는 이 돈이 사실 지금 전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펀딩하는 데 쓰이고 있고 이런 파괴적인 되게 잔혹한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자동화된 금인 거죠. 금고도 필요 없고 니모닉만 있으면 되니까 내 머리에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그 몇 개 안 되는 그 글자를 그리고 이게 진짠지 아닌지 검증하고 너 이거 위조했어 안 했어 막 이런 거를 나 혼자 할 수 있으니까 핸드폰 하나로 그리고 내가 샌드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상대방 지갑에는 빛의 속도로 그냥 팍 하고 꽂히니까 이 모든 기능들을 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존 제도와 권력에 대해 엄청난 도전인 거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기존 제도가 갖고 있는 기능을 통합시키거나 대체하거나 필요 없는 걸로 만들어버린다고. 그래서 딱 되게 도덕적인 어떤 질문을 던진다고. 너네 필요한 거 맞아? 너네 맨날 한다더니 그걸로 맨날 전쟁놀이나 하고 있고 선심성 그 표파리 정책이나 하고 있잖아. 너네 그러면 이제 내려올 때 되지 않았어? 이런 아주 당돌한 도전장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라는 이 제도 그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술 발명하고 아주 여러 차례 비교되는 이유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스러운 교황과 사제들만이 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이라는 게 아주 쉽게 싸게 널리 보급되자 야 잠깐만 왜 저기 성서를 그냥 이렇게 쉽게 우리 집에 하나씩 비치해놓고 읽으면 되는 거를 왜 그걸 니네 마음대로 해석해?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너네 왜 이렇게 악행과 그런 썩은
부패를 막 저질러? 너는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거랑 거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얘기들도 정말 많죠. 국가가 무한히 발행하는 그런 신용화폐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혹은 그런 단점에 비해 비트코인은 정말 절대적인 희소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더해서 지금의 어떤 달러 중심의 금융 패권주의를 굉장히 이제 그 질서를 뒤흔드는 그런 게임 체인저이기도 하고, 뭐 뒤에도 정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지만 아무튼 기본은 그겁니다. 화폐를 독점하던 어떤 기존 질서가 갖고 있던 기능을 비트코인이 통폐합 시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그 피앗 마인드를 벗어나라. 이게 진짜 되게 건방지게 들릴 수는 있어요. 넌 뭘?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한번 이제 지인한테 너는 좀 그 깨달았다라는 말 좀 쓰지 말라고 막 이런 적도 있어요. 근데 이해됩니다. 되게 고깝게 들릴 수도 있어요. 네가 뭔데 뭘 깨닫긴 뭘 깨달아. 그러면 무슨 네가 계몽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오렌지 알약 그 빨간 약 먹어본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피앗 중심적인 어떤 사고 방식, 이거에 대한 그 상상력의 그 한계를 깨부숴야 돼요. 그 밖으로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강제하고 있죠. 사실 비트코인의 존재라는 것 자체가. 좋든 싫든. 그리고 누구는 이르게 누구는 늦게. 시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거를 다 요구받고 있습니다. 너 지금 피앗 마인드 벗어나야 돼. 이 요구를요. 그래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 정말 불가피합니다. 기존 질서, 기존 제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는,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는 저는 뭐 이게 옳은 방향이다, 그른 방향이다, 뭐 물론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얘기를 빼고 나서라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리고 비트코인은 정말 그 최전선에서 이 변화를 밀어붙이고 있죠. 뭐 마무리를 하자면 비트코인이 촉발할 이 어떤 위기, 뭐 기존 질서의 위기에 대해서 이거를 단지 내 자산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된다, 뭐 떡상에서 부자가 된다, 뭐 이런 어떤 개인적인 차원, 혹은 뭐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 뭐 미국이 뭐 다시 금융 패권을 잡는다, 막 이런 단순히 경제적인 현상을 넘어서 이게 정말 엄청난 특이점 수준의 변혁 그 자체임을 조금 느껴보시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남은 일요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